사우디아라비아 메카. 2025년 여름,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섭씨 53도라는 살인적인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순례객과 의료 인력, 현지 주민을 포함해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즉시 국제 긴급 의료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200명, 단 하루 만에 1301명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의학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CNN, BBC, 도이체벨레, 알자지라가 동시에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병원들이 긴급히 의료 지원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의료 강국, 독일이 메카로 간다. 이 문장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 바로 독일 함부르크 대학병원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하트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오직 한 분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열사병 치료. 독일 전역의 병원에서 그는 열사병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불렸습니다. 수백 건의 학술 논문과 수천 명의 환자 치료 기록. 그의 이름은 곧 정확함과 냉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사병 치료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한 직업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그는 8살 난 아들 토마스를 잃었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 아이의 체온은 43도를 넘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한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토마스 같은 아이가 다시는 열로 죽게 두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연구로 승화시켰습니다. 열사병의 모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인체의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럽 응급의학 학회에서 열사병 치료의 새로운 기준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군 병원, 스포츠 의료센터, 심지어 북극 탐험대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 사우디 메카 긴급 파견 요청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고 온도에서 벌어진 재난, 인류의 시험장.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다. 그는 독일 응급의학 협회의 파견팀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유럽 내 최고의 의료 인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온 조절 전문가, 양리학자, 신경의학자, 외상외과의까지 총 18명.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냉각 장비와 약물 시스템을 챙겼습니다. 이 장비만 있으면 어떤 환자도 살릴 수 있다. 마이클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출국 전 회의에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메카 현장에서 우리는 인류 의료의 새 장을 열 것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도 의료팀을 보낸다던데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팀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럽식 프로토콜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마이클도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의학을 보조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경험 부족한 팀이 현장에 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삼성에서 냉각 장비를 지원한다던데요. 의료 장비가 아니라 가전제품 아니에요. 회의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비가 일주일 뒤 인류 의학사에 남을 기적의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독일 팀은 출국 전날 밤까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환자 역할을 맡은 인형의 체온을 상승시켜 실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냉각 패드를 교체하고 생체 모니터를 연결하고 혈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 사망률 2% 미만. 그의 손끝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루프트한자 전세기를 타고 사우디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기내 온도는 섭씨 20도. 쾌적했습니다.
마이클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토마스, 이번엔 아빠가 꼭 해낼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의술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사우디 리야드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나는 창문 너머로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공기를 보았습니다. 기온이 이미 50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공기가 뜨거운 철판처럼 일렁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폐속으로 들이마신 공기가 마치 뜨거운 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란 말인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옆에 있던 간호사 안나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기계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아니라 뜨거운 증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메카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통제되어 있었고 공항 근처의 응급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에는 Heat Emergency, Red Level이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몰려드는 가족들을 통제하느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것 위의 사람들,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남녀노소,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열기와 혼란, 절망이 동시에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닥터 하트만, 신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매일 수백 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임시 응급실을 설치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냉각 패드와 체온 제어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화면에는 환자의 체온이 붉은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43.6도, 44.1도, 45.3도. 나는 즉시 약물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생리식 염수 주입, 냉각 시작, 체온 하강 모니터링 유지.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히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공률이 90%였는데 하루 만에 내가 맡은 환자들 중 절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생 흡연을 멀리했지만 그날만큼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우디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닥터, 한국 의료팀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팀? 예. 다른 병동 쪽에서 활동 중입니다. 뭔가 이상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네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홍보용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보다 이미지에 신경 쓰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병동은 조용하대. 거긴 사망자가 없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몰래 그 병동을 향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다른 병동은 공기조차 끈적이는데 그곳은 마치 별도의 세계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지? 그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독일팀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그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김현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가볍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안정적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대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무슨 소용이람?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병동을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 치료라니.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팀의 장비는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냉각기 내부에 모래가 끼고 배터리가 과열되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팀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조용했고 그들의 손놀림은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그들의 손만 잡아도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3일째 밤, 나는 한국팀 병동 앞에서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그건 의료 지시가 아니라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이 오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치료하던 환자들의 상태가 하나같이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은 계속 오르고 장기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냉각 패드가 녹아내리고 장비는 과열로 꺼져버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독일 기술은 이곳의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식어가던 순간 나는 7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 토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도 그때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나는 기술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체온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사우디 의사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닥터 하트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팀 병동에서는 아직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건 우연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릅니다.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국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기가 부드럽고 냉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천장에는 얇은 패널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현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 어디서 온 겁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한 의료용 스마트 냉각 장비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전회사가 만든 장비로 이런 효과가 난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각기가 아닙니다. 환자의 체온, 심박, 호흡, 혈류를 동시에 감지하고 조절합니다. 나는 장비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초당 수십 개의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 산소 포화도, 혈압, 뇌파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밀함은 내가 사용하던 독일 장비를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손의 온도에는 과학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보다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친왕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체온은 49도, 혈압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달려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닥터 하트만, 당신이 직접 치료해 주십시오. 왕실에서 독일 의료팀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왕실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독일산 냉각 장비를 풀 가동했습니다. 혈류 안정제, 전해질 조절제, 해열 약물 투여.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체온은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자 환자의 심박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붉은 경고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관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불신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나는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실험 단계의 팀입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단호했습니다. 닥터,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삼성 냉각 시스템을 이 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장비가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기계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방 안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환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왕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이 정상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가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뒤 환자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믿었던 독일 의학은 이 순간 한국의 한 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은 셈이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밖에 붉은 사막 위로 햇살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있던 나는 여전히 왕실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친왕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체온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며칠 안에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평생 과학을 믿었습니다. 데이터, 수치, 기술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믿습니다.
기계는 체온을 낮출 수 있지만 마음은 체온을 안정시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병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하루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부터 환자 곁을 돌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함께 울었고 누군가 회복하면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치료법에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폭염 사태에서 한국 의료팀의 사망률은 0%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인류의 본보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오늘 나는 패배했지만 동시에 배웠다. 그날 밤 김 교수가 내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입니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죠. 나는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며칠 뒤 나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사우디의 뜨거운 공기,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차갑고 기계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온 첫 환자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열사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켜줄게요. 그 말은 7년 전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토마스, 이번엔 지켜냈다. 며칠 후, 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따뜻한 의사는 처음 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의술이 무엇인지. 그날 이후 내 진료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환자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가족을 기억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내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변화는 병원 전체로 번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물었습니다. 하트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의술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독일 보건부는 한국과의 공식 협력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독일 대표로 그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함부르크로 와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첫 강의 제목은 사람을 위한 의학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이들이 변했습니다. 데이터보다 마음을, 절차보다 진심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1년 뒤, 나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현수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때와 같은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마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술의 끝은 과학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한글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 백성이 지켜낸 언어, 그리고 이제 인류가 배우는 정신. 한국은 기술로 시작해 마음으로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진료실 문 앞에 걸린 그 매듭을 바라봅니다. 붉은 실로 엮인 그 매듭은 내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환자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제 나는 환자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으로 하자.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변하고 인간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한국의 그 정신, 그 따뜻한 의술이라면 이 지구의 열기조차 식힐 수 있을 거라고. 토마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 멀리까지 데려갑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더 넓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